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기학 강의에서는 특히 우리 전자공학 관련 혹은 전기공학 하는 학생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저항 그리고 정전 용량 혹은 캐패시터에 관한 이야기를 전자기학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특히 RLC 회로를 많이 취급을 하죠. 그래서 저항 하면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 혹은 정전 용량은 이제 C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resistance, 그래서 말 그대로 뭔가 뭐에 대해서 저항하다, 해방을 놓는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죠. 반면에 캐패시턴스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번역도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 정전하면 이제 정전기 할 때 정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온 내용이 정전기에 대해서 배워왔죠. 그런데 용량하면 여러분들 용량이 크다 작다, 특히 여러분들 메모리 용량이 얼마냐, 10기가다 1TB다 해서 용량 이야기할 때는 이제 저장한다, 뭔가 저장한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이 크다 그러면 용량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캐패시턴스는 뭔가 이 저장을 이제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뭘 저장하냐? 이건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 그래서 스토어 저장하는 건데 뭘 저장하냐면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방법이 전하를 저장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하. 예. 그래서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 소자, 이것을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우리 이전 강의에서 우리 정기적인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 즉 자유 공간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물질 공간, 우리 물질이 있는 데서는 크게 도체와 그 다음에 유전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 중간적인 성격의 이제 반도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도체는 뭐로 표현됐냐 하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하는, 그래서 J는 시그마 2다 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는 것을 도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도도다,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수라고 했습니다. 물질 상수인데 저건 이제 물질에 따라서 아주 다 다른 값을 갖는데, 도체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커서 대략 10의 6승, 10의 7승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다 하는 반면에 유전체는 이 시그마가 0이었어요. 도체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10의 6승, 10의 7승 오도였는데 유전체는 시그마가 거의 0이다 하는 거예요. 0이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0승 이런 데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거의 0이다. 0으로 놓고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유전체에서는 2벡터 전개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 D벡터, 전속 밀도 벡터였죠. 전속 밀도 벡터를 2벡터와 연결시켜주는 고리, 이게 이제 유전 상수라고 했습니다. 네,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고, 입실론은 상대 유전율 입실론 R에다가 자유 공간에서 유전율 입실론 G로 이렇게 표현되더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도체 유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체가 두 조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체가 두 조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형상에 상관없이 도체가 이와 같이 두 조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도체는 특징 지어주는 것이 시그마가 0이 아닌 시그마가 큰 그런 이제 물질이었죠. 시그마가 이제 크다 해서 우리가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놔도 큰 하자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도체가 떨어져 있어요. 공간상 마주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도체 사이에 유전체는 입실론 R, 입실론 G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이런 유전체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논의를 간단하기 위해서 이 무한 공간에 유전체가 다 채워져 있고 그 유전체가 균일하다. 이제 모든 똑같은 성질의 유전체로 채워져 있다. 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유전체가 이제 무한히 클 수도 없고 또 성격이 다른 유전체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이 부분은 이 유전체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유전체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또 분리되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취급이 이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상황, 즉 이 3차원 공간에 균일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하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체에 또 도체로 연결을 했습니다. 도체. 여러분들 보통 실험할 때 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선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가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그래서 이 전압을 가하는 장치는 여러분들 전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전원 공급기, 파워 서플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지는 휴대용,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다 전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할 때 실험실 공간에서는 전지는 이제 소모품으로 쓰는 거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전원 공급기 혹은 파워 서플라이를 쓰죠. 그러면 이 전지 혹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전압원이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이 전압원이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혹은 전원이다. 그래서 전기적인 압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전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펌프와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에서 높은 곳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 낮은 지역에 있는 물을 높은 지역으로 올리는데 뭘 씁니까? 거기 엔진을 돌려가지고 압력차를 만들어서 낮은 그 곳에 있는 물을 높은 쪽으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높은 쪽으로 올려준다는 소리는 위치 에너지를 높은 곳으로 보내준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을 해줘야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펌프 할 때는 중력에 대해서 낮은 에너지에 있는 어떤 그 물질을 높은 에너지로 올려주는 장치, 즉 높은 에너지 있는 곳에다가 높은 에너지, 즉 이런 절벽이 있다. 이런 절벽이 이 절벽에 돌이 있다. 물이 있다. 돌을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됩니다. 올려주는 데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이제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캐패시터에서도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하를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도 이 질량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해서 에너지를 높은 곳으로, 그래서 이 돌을 에너지 높은 곳에다가
저장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제 낮은 에너지에 있었던 돌이 높은 에너지 위치로 갔어요. 그 말은 이 돌의 이 상황에 이 돌에다가 지금 위치 에너지를 저장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가 그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줘서 이 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플러스 쪽에서는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되도록 전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쪽으로 플러스 전하로 가고 반대편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지를 연결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뜨게 된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또 힘이 서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마주보는 쪽에 이제 전하가 더 몰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주보는 쪽에 전하가 더 몰리기 때문에 마주보는 쪽에 더 많이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 전지가 없을 때 그냥 본래 이 도체 두 덩어리만 이렇게 있을 때는 전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도체의 특징은 자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자유전자는 electric field가 가해지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정기적으로 도체는 중성이에요. 자유전자가 있는데 고루고루 이 도체 안에 고루고루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전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두 도체가 마주 보고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지를 연결하면 비로소 그때 이쪽은 플러스 전하가 넘치고 플러스 전하로 채워지고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의 역할이 이제 플러스를 한쪽으로 모으고 마이너스로 한쪽으로 모으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전기 양은 이쪽에 플러스에서 전체적인 전기 양은 플러스 Q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된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는 전하량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가 돼서 0 전하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운 이제 전자기 지식으로는 전하가 있으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전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오는 쪽으로 전개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들어가는 전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략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전개가 만들어질 거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물론 또 이렇게 했어서 돌아서 매둘러서 가는 전개도 물론 생기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는 그런 전개가 형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d 벡터 입실론 2 벡터의 dB 이렇게 해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혹은 2분의 1 d는 입실론이니까 입실론 2 벡터의 제곱 dV 1이 돼서 이 두 도체 주위에 전기적인 에너지가 스토어된다, 저장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 전하를 저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결과물로 두 도체 주변에 전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 Q가 얼마나 저장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화를 저장하는 장치니까 이게 전화가 얼마나 저장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장하지? 저장하는 용량이 얼마나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화를 저장하는 용량, 그런 의미에서 정전 용량 이렇게도 부르고, 혹은 캐패시티가 얼마냐? 여러분들 조금 속된 말로 이 비즈니스 상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의 뭐 생산 능력 이런 것을 카파가 얼마냐 해서 이제 캐패시티에서 CA, PA만 따가지고 카파가 얼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Q가 얼마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위 이 전압, 자 Q가 얼마냐, V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1V 가할 때 이런 이야기죠. 자, 전기 펌프가 1V일 때 이 두 도체에 저장되는 전하량 Q, 한쪽만 생각합니다. 자, 플러스 쪽만 생각하면 이 플러스 Q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C라고 정의를 한다 하는 거예요. C. 그래서 이 C는 1V에 전하량 몇 쿨롱을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위는 F를 씁니다. 그래서 읽기는 페럿이라고 읽어요. 페럿하고 읽어요. 그래서 C는 이제 Q 오버 V인데, 자, V는 인테그랄 EDL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EDL인데 마이너스 부호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 캐패시턴스는 이제 플러스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편의상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Q는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이런 가우스 서피스를 하나 만들면, 클로즈 서피스를 만들면, S라는 서피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이야기예요. S라는 서피스를 만들어주면 Q는 가우스 법칙에서 DDS였습니다. DDS.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2로만 쓴다면 E 벡터의 DL 벡터 선적분, E 벡터의 선적분 분의 D는 입실론이니까, 자, 입실론을 밖으로 빼면, 유전율을 밖으로 빼면 E 벡터의 면적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C의 캐패시턴스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데피니션,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는 전하를 얼마나 잘 저장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또 저항은 우리가 이제 도체에서 저항을 좀 생각을 해 봤었어요. 저항은 뭐냐 하면은, 지금 아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도체가 두 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유전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유전체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그마 값이 좀 존재할 수 있어요. 혹은 또 도체에도 유전율이, 완전 도체인 경우는 초전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그마가 정말 무한대인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일반 도체에서는 시그마가 무한대 값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값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항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런 도체 덩어리 혹은 도체와 비슷한 덩어리, 뭐 도체, 유전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유전율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도 유한한 값으로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유전체 혹은 불완전 도체,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 뚜껑은 양쪽을 연결을 해서 이건 완전 도체다. 그래서 이제 완전 도체여서 도체적인 성질이 완벽하다 하면은 요 사이에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하의 이동이었죠. 전하 이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 회로적으로는 전선에는 I로 표시하지만 물질 내에서는 이게 전류 밀도, 전류 밀도 벡터 J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J로. 그랬을 때 이 J가 또 물질에 따라서 잘 흐르기도 하고 덜 흐르기도 한다. 그래서 J는 시그마 E 벡터라고 했어요. 시그마 E 벡터. 이 시그마 값에 따라서 J가 크게 흐를 수도 있고 작게 흐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압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전압원을 연결하면 전류 I가 이렇게 순환하게 되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뱅글뱅글 도는 형태로, 순환 형태로 나타나 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V, 이제 아까 이 캐패시턴스에는 V를 연결했을 때, 전압원을 연결했을 때 얼마나 Q 전하를 잘 저장하느냐 하는데 포인트가 있었다면, 우리가 저항을 생각할 때는 또 저는 V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하는데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압을 V로 할 때 그것을 전류 I가 얼마나 흐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혹은 V는 IR 이렇게 표시해서 이걸 옴의 법칙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는 그런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원통 모양, 원통이 아니고 기둥 모양이면 단면적이 다 이렇게 같으면 사각통이든 원통이든 타원통이든 이 단면적이 같다면 이 단면적을 S라고 한다면 이 길이를 또 L이라고 한다면 이 형태의 저항은 시그마 S분의 L이다. 길이를 L로 한다면 이렇게 된다 하고 우리가 도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항은 이 물체의 정기적인 이런 물체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진다. 그다음에 단면적이 크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커진다는 소리죠. 저항이 작아진다. 혹은 또 시그마가 크면 저항이 작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저런 이제 통 모양이 아니고 이게 아까 이 유전체에서처럼 저기 캐패시턴스에서처럼 모양이 이렇게 이런 이상한 일반적인 형태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어줄 때 이런 이 물질의 저항은 얼마냐 하고 구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좀 더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저항이죠. 저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V는 아까 마찬가지로 E 벡터에 대한 선적분이죠. 선적분이에요. 그 다음에 I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I예요.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어떤 단면을 통과해서 하는 이 전류 I는 면적분이었어요. JDS. J가 이제 밀도 벡터니까 JDS였어요. 그래서 I는 인테그랄 JDS 면적분인데 이것은 EDL에다가 J는 시그마죠. 시그마 E의
ds 벡터 이렇게 일반 형태로 정의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저항과 그다음에 C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일반 형태로 쓸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도체가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예, 도체가 이제 임의의 형상이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어요. 자, 도체가 마주 보기만 하면 이건 캐패시터로서 동작합니다. 도체가 마주 보기만 하면 이 모양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V가 이렇게 전압원이 연결이 됐습니다. 전압원이. 자, 그러면 여기에 유전율이 입실론이 있고 근데 이게 유전체가 완전 유전체가 아니어서 또 시그마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 회로는 자, 회로가 흘러서 이 전류 I가 이렇게 해서 흐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캐패시터로 작용도 해서 여기에 플러스 Q가 저장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저장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회로적으로 보면 이게 주로는 이게 캐패시터인데 캐패시터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거죠. 전하를 저장하는 건데 이 I가 있어서 0이 아닌 I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 J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E 벡터도 있고 J 벡터도 있고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J 벡터가 0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회로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저항 성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C와 R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패시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R이 본래 0이어야지 완벽한 캐패시터인데 R이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누설 저항이다. 이제 새 나가는 그런 이제 전류가 있다 해서 누설됐다. 누설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새 나가는 걸 누설이라고 하잖아요. 누설 저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 도체가 두 개가 마주만 보고 있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전자기학을 이제 공부한 사람은 도체가 마주 보고 있어. 그 사이에 유전체가 있어요. 그러면 저것은 주로 캐패시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유전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누설 저항 성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R 값하고 C 값은 한번 R, C를 한번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R, C를 곱해보면 R 값은 인테그랄 E dl에다가 시그마 E ds였어요. 에다가 C는 아까 또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C를 해보면 인테그랄 E dl에다가 입실론 E ds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상쇄가 되고 이렇게 상쇄가 돼서 시그마분의 입실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는 두 개의 도체가 마주보고 있을 때는 R과 C가 같이 생길 수 있는데 R과 C의 곱은 시그마 입실론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C를 구하면 R도 자동으로 구해진다. 혹은 저항을 구하면 또 C가 자동으로 구해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과 이제 캐패시턴스의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이제 캐패시턴스를 구하는 그런 이해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캐패시턴스는 평판 캐패시터입니다. 그래서 평판 캐패시터는 뭐냐 하면은 두 개의 도체가 평평한 도체가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캐패시터예요. 그래서 평판 캐패시터는 이렇게 판 모양으로 생겼어요. 판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의 판 모양으로. 그래서 요것과 요것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캐패시턴스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Q가 대전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Q가 대전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일 때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무한히 넓은 그런 면일 때 이미 구해봤는데요. 이것을 그림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단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윗면, 아랫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지축상에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Q가 저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전압이 가해져서 이제 고루고루 면에 퍼져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로우 S라는 밀도로 돼 있고 밑에는 마이너스 로우 S가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적을 S라고 한다면 Q는 로우 S에다가 면적을 곱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극판과 극판 사이 거리를 D다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는 유전체가 있고 시그마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물성이 입실론 시그마로 표현된다. 우리 정기적인 물성은 입실론 시그마 어떤 물질이 있으면 입실론 시그마로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상수로 정의가 된다. 그러면 요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마주보고 이 간격이 일정하니까 균일하게 생기겠어요. 물론 요 가장자리에서는 약간 이렇게 이제 형태가 변하죠. 일렉트릭 필드가. 근데 우리가 이 영향은 좀 무시를 한다면 무시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면적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고 간격 D가 굉장히 작으면 이 변동하는 그 성분은 굉장히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무한히 넓은 면 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도체가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전개는 앞서 어떻게 됐어요? 입실론 분의 로 S 이 코오디네이트로 쓴다면 밑을 향하니까 AG 벡터 마이너스 AG 벡터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이제 우리 이미 가우스 법칙에서도 했고 다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만 이 필드가 있고 요 바깥으로 위나 여기 아래로는 이제 이 필드가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이 필드는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만 이제 존재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C를 구해라. C. 그럼 C를 구하려면 이제 이 V를 이제 Q분의 V란 말이에요. Q 오버 V. 그래서 Q는 아까 로 S의 S다. 이렇게 로 S라고 놓으면 말이죠. 아는데 이제 V가 얼마냐 하는 걸 알아야겠네요. V. 자, V는 인테그랄 EDL이에요. EDL 마이너스 붙이면 자, 이 벡터는 입실론분의 로 S AG 벡터고 자, G 방향으로 DL 벡터니까 DG AG 해주면 되죠. 그래서 0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G 하면 그 값은 자, 입실론분의 로 S에 그냥 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가 균일하니까 굳이 적분하지 않아도 되죠. 2가 상수값이니까 이 값에다가 길이 곱하면 그게 이제 전이 차가 되죠. 여기 대입해 보세요. 대입을 해보면 로 S, S에 입실론, 로 S에 D 되네요. D. 자, 그래서 로 S, 로 S는 서로 상쇄가 돼서 D분의 입실론 S 이렇게 나옵니다. D분의 입실론 S. 이게 이제 두 개의 평판, 두 개의 평면, 도체, 두 개의 도체판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생기는 C인데 여기 보면 입실론이 크면 클수록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C가 커져요. C가 커져요. 그래서 이 입실론 물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 C의 이름도 달라져요. 그래서 마이카를 쓴다. 그 물질로 마이카 콘덴사, 마이카 캐패시터다. 혹은 또 마일러라는 걸 쓴다. 마일러 콘덴서다. 그다음에 여러분 또 뭐 실험할 때 많이 쓰는 세라믹, 아니 세라믹이 들어있다. 그러면 세라믹 캐패시터다. 또 도자기 형태의 그런 돌 같은 포슬린이라고 있어요. 포슬린을 쓴다. 그러면 포슬린 캐패시터. 그래서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입실론 값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요 입실론 유전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전체에서 절연 강도도 중요했죠. 유전체에다가 이 필드를 너무 강하게 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원자들이 이제 참지 못하고 전자를 방출한다고 그랬죠. 유전체는 자유전화가 없는 것이 유전체인데 이 필드가 너무 세면 자유전화가 갑자기 생겨서 도체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입실론 값이 같더라도 그 물질에 따라서 이 유전 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유전 강도를 이제 사용하는 전압이, 사용하는 전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 캐패시터를 고를 때 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 경우는 세라믹이다, 마이카다, 마일라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써야 돼요. 나중에 보면 또 주파수도 또 고려해야 돼요. 주파수 특성도 또 생겨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변, 타임 베어링 할 때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지만, 예. 자, 그래서 D분의 입실론 S다. 그러면 요 사이에 두 도체 사이에 또 저항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아까 R은 요 식을 쓰면 되겠어요. 요 식을 쓰면 시그마 입실론 그다음에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입실론에 C의 역수 그러니까 입실론 S D 그래서 입실론 없어지니까 시그마 S분의 D가 된다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미 한번 이 도체에서 구해본 내용하고 같죠. 거기에서는 D 대신에 길이 L이었어요. 길이 L. 아까 이쪽 그림에서 보면 이 두 개의 도체가 이것도 마주보고 있다 할 수 있죠. 마주보고 있을 때 시그마 S분의 길이였단 말이에요. 같아요. L 대신에 여기서는 D가 쓰였네요. 시그마 S분의 D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얻어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이 저장된 전기 에너지 양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전하를 저장한다는 소리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하는 것과 등가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W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에 D V란 말이에요. dV. 그러면 2분의 1에 인테그랄 입실론 2의 제곱 이 필드는 아까 뭐였어요? 입실론분의 로 S였죠. 입실론분의 로 S. 그러니까 입실론분의 로 S의 제곱 dV예요. 자, 이게 다 균일값이니까 2분의 1 그다음에 입실론 하나 없어지면 입실론분의 로 S의 제곱이 되고요. dV 이 최적이죠. 최적. 요
요 구조물의 최적은 면적 곱하기 이제 사이 거리 높이. 그러니까 면적은 s고 높이는 d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2분의 1 뭐하고 이제 이 형태를 한번 바꿔봅시다. 2분의 1 CV 제곱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하고 2분의 1 CV의 제곱을 곱해보면 2분의 1 C가 아까 D분의 입실론 S였어요. 다음에 V는 뭐였어요? V는 입실론분의 로 S D 제곱이었습니다.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1에 입실론 하나 없어지고 D도 하나 없어져서 입실론 로 S의 제곱 SD 이렇게 되네요. 같아졌죠? 이거하고 같아졌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이런 또 형태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캐패시터는 이제 전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Q는 또 CV였잖아요. 그러니까 V는 C분의 Q니까 이걸 대입하면 2분의 1 C의 제곱 Q의 제곱이 돼서 2C분의 Q의 제곱 또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QV다 이렇게도 같은 형태입니다.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이제 평판 캐패시터에 대해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주 많이 쓰는 형태의 캐패시터는 동축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축. 여러분들 이 동축선이란 말이 있어요. 동축선. 이 동하면 같다 하는 소리예요. 같다. 축하면 요 중심축 할 때 축이에요. 선은 이제 전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선이 같은 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동축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동축선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도체가 하나가 있고 원통 모양으로 있어요. 가운데 동축선이 하나가 있고 가운데 이 도체가 하나가 있고 또 같은 중심축으로 또 이 도체가 바깥에도 있는 이런 형태의 선을 동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내부 반경을 스몰 a, 외부 반경을 스몰 b라고 할 때 자, 이 길이가 이제 유한하다면 이것도 도체가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앞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양이죠.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의 반경이 A, 이거의 반경이 B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동축선의 가운데서는 굵은 구리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이 도체에는 얇은 선을 옷감처럼 이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얇은 선을 옷감처럼 짜놓으니까 이게 딱딱하지 않고 옷감처럼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이 너무 딱딱하면 취급하기가 힘들고 설치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선이 얇을 때는 여러분들 구리선 얇은 것은 손으로 이렇게 쉽게 휘고 막 모양도 만들잖아요. 근데 구리선이 너무 굵으면 모양 내기가 힘들죠. 특히나 이 구리선 내부에 있는 것은 꽉 차 있는 선인데 이 바깥에 있는 선은 이제 관 모양이 돼야 돼요. 관. 속이 비어 있죠. 속이 빈 관을 이렇게 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바깥에 있는 선은 얇은 선들로 이렇게 옷감처럼 짜놨어요. 메쉬라 하죠. 옷감처럼 짜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구부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선도 구부리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동축선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파트 가면 다 특히 거실 같은데 벽에다가 텔레비전을 꽂는 그런 단자가 있어요. 그 단자 모양을 보면 안에 구멍이 이렇게 파 있고 바깥에 이렇게 해서 나사로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이 구멍 안에 중심선을 넣고 바깥에는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이런 모양의 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축선이 과거에는 텔레비전 연결할 때 많이 썼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텔레비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거실에 보통 텔레비전 놓는 위치 그 자리에 보면 이런 콘센트가 있어요. 이런 모양의. 그러면 거기다가 동축선을 딱 꼽으면 또 텔레비전에도 있죠. 여러분들 텔레비전 집에 있는 텔레비전 보면 아직도 다 있어요. 이런 동그란 모양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TV 신호 같은 걸 연결할 때 동축선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선을 동축선은 이 전송선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송선의 하나예요. 전송한다 말은 뭔가 신호 혹은 전력을 멀리 보낸다 하는 보낸다 전송.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면 이제 그 의미를 알잖아요. 이제 보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전송할 때는 에너지를 보내던 혹은 또 우리 신호, 이제 목소리라든지 데이터 이런 이제 걸 보내던 멀리 보내게 될 때는 이 일반 선,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선 두 개 막 아무렇게나 브레드보드에 막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으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면 신호가 많이 왜곡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주파수가 특히 높아질 때는 선의 모양 자체가 아주 균일해야 돼요. 이렇게 같은 모양이 길이 방향으로 쭉 가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선을 전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자공학 학생 같은 경우는 전송선 이론 혹은 이렇게 해서 혹은 고주파 이론 해서 따로 전송선을 한 학기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쓰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동축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송선은 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인덕턴스 L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캐패시턴스 C도 있어요. 그래서 동축선이 길이가 이렇게 L만큼 있을 때 이 선의 캐패시턴스는 얼마냐 하는 것을 따져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도체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도체, 바깥에 있는 도체 이게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선전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선전하 밀도 로 L로 대전이 돼 있다. 로 L로 단위 길이당 로 L로 대전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깥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기 바깥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마이너스로. 안에는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플러스로. 그러면 이 사이에는 또 유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유전체, 전기적인 물성이
입실론 시그마인데 요 안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생기겠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 필드가 이렇게 생긴다. 요 안에는 입실론 시그마 이런 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캐패시턴스를 구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무한히 긴 선 로 L에 이런 대전이 돼 있다. 플러스로.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이미 이 전기장 계산하는 법에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구해봤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2파 입실론 로분의 로 L의 A 로 벡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무한히 이 얇은 선일 뿐만 아니고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A라는 두께를 가지고 있다 해도 가우스 법칙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도체 바깥에서는 도체 내부가 아니고 도체 바깥에서는 이 필드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져요. 예. 그것은 마치 점전화 Q가 있다 할 때 생기는 이 필드하고 여기에 구가 있어요. 구 모양의 전화가 있을 때 같은 Q의 이 필드하고 보면 이 구 모양의 이 바깥의 이 필드는 이 여기서 생기는 이 필드와 여기서 생기는 이 필드는 서로 같아져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구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아져요. 단지 이 전하의 형상이 점이냐 아니면 이런 구냐 차이예요. 구 밖에서 보면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구 내에서는 이게 이제 도체인 경우에는 이 필드가 다 0으로 가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서 이 필드는 가우스 법칙을 그대로 여기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하면 2파이 입실론 로분의 로 L A 로 벡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밖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돼요. 요 밖은 이 가우스 서피스를 이렇게 해서 밖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같으니까 가우스 법칙에서 0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필드가 이 동축선 안에만 있고 동축선 밖에는 이 필드가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것을 쉴드에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축선을 쉴드선이라고 돼요. 쉴드 혹은 차폐선이다, 막았다. 이제 한자어로 하면 차폐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축선을 쓰게 되면 동축선 밖으로는 이 필드가 새 나오지 않는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쉴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주파수가 높고 할 때 서로 간에 막 간섭이 심해지는데 이제 선과 선 사이에 이런 쉴드선을 쓰면 그런 간섭도 줄일 수 있고 또 멀리 신호도 왜곡 없이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전송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양단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V가 걸리게 되겠죠. 요 V가 걸리게 될 텐데 이 V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V 값은. 그래서 V 값은 인테그랄 E dl이에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E 벡터는 2파 입실론 로분의 로 L A 로 벡터고 자, dl 벡터는 이 선적분이 이제 이 안에 있는 도체와 밖에 있는 도체 사이에 전이 차니까 A 로 벡터 방향으로 D로 A 로 벡터 방향으로 적분해야겠다. A에서 B까지. 자, 그렇게 되면 2파이 입실론 로 L이고 자, 로분의 1
로분의 1 적분하면 자연로그 로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그러면은 2 파이 입실론 로 L 자연로그 B 마이너스 자연로그 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 파이 입실론 로 L 자연로그 A분의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이제 캐패시턴스 구할 때는 굳이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C는 저 동축선의 C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동축선의 C는 자 QV였어요. 그래서 Q는 뭡니까? 아까 로 L의 전체 길이 L만큼 전하가 있겠죠. 전하가 있고 V는 여기 구했어요. 그러니까 2 파이 입실론 로 L 자연로그 A분의 B 이래서 로 L이 사라지고 2 파이 입실론 L 자연로그 A분의 B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길이가 1일 때 L이 1일 때 1m일 때 그때 C는 자연로그 A분의 B에 2 파이 입실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단위 길이당 동축선이 이제 아주 긴 선을 쓰는데 단위 길이당 1m당 이 동축선의 캐패시턴스는 얼마다 하는 것이 그 동축선의 여러분들 기술적인 사양 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패시턴스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동축선도 도체 두 개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캐패시턴스를 갖는다. 그럼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저항은 또 RC는 뭐였죠? 시그마 입실론이죠. 그래서 C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저항은 시그마 입실론에서 C분의 1 하면 2 파이 입실론 자연로그 A분의 B 이 되니까 입실론 또 없어지네요. 그래서 2 파이 시그마 자연로그 A분의 B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저항은 단위 길이당 저항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캐패시턴스 하나만 구하면 저항은 자동으로 구해진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축 선에 대한 캐패시턴스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가 서로 마주만 보고 있으면 캐패시턴스가 생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취급하는 엔지니어로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로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회로 이론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소자, 저항, 콘덴사 뭐 이런 것만 써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잘 동작을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회로와 회로 사이 연결할 때 다 이 선들 혹은 PCB 기판들 보면 다 도체가 돼 있어요. 특히 PCB 기판 같은 경우는 도체가 서로 얇은 간격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은 이건 이 소자와 이 소자를 연결해주는 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가 캐패시턴스로 이제 작용을 할 수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로를 어떤 부품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고 또 다른 부품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것도 도체다 이거야. 도체. 이게 도체이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도체 보통 이 접지라고 하는 이 또 면이 있어요. 이것도 도체예요. 도체. 그러면 이 면과 이 면 사이는 거리 D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PCB 기판 같은 경우는 D가 굉장히 작아요. 뭐 0. 몇 미리, 0.1mm, 0. 몇 미리 이래요. 그러니까 도체와 도체가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캐패시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소자들만 신경을 쓰고 이 연결하는 선들은 그냥 도체로만 생각하고 무시를 해버리면 주파수가 높을 때는 이 도체와 도체 사이에 생기는 C와 R 값 때문에 이 소자만 생각하고 설계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주파 회로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저런 이제 형태, 저런 걸 이제 스트레이 캐패시턴스라고 그래요. 이제 기생 캐패시턴스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이저 컴포넌트가 아니고 스트레이 이제 뭡니까 주 컴포넌트는 아니지만 부차적으로 생긴 기생충 할 때 기생이에요. 기생충 할 때 그런 이제 기생충처럼 생기는 캐패시턴스다 해서 그걸 스트레이 캐패시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취급하지 못하면 이 고주파 회로가 아주 오동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캐패시턴스에 관한 정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